안녕하세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온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맨날 발표를 하는 게, 사실 제 발표를 듣는 분들은 맨날 이렇게 인상 쓰신 저보다 어른분들 상대로 발표를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저보다 또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 앞에서 발표를 많이 했어가지고, 이런 자리는 솔직히 처음이라서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서 발표하신 강연해주신 분께서 거의 너무 그 강연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하면 나 너무 재미없는 강연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호응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좀 얻었고요. 예, 일단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정성훈이라고 하고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왔는데 플라즈마와 함께하는 일상생활이라는 강연을 할 거예요. 일단 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성훈이고 뭐 이렇고 이런 사람이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났고요. 근데 제가 굳이 막 이런 걸 써놨던 이유는 혹시나 제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눈치를 쉽게 못 채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왜냐면은 이런 거 좀 그 타이틀이 있으면은 논리적인 오류 중에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그게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에 좀 빠져쓰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적어놓은 거고요. 예, 저는 이제 플라즈마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 플라즈마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딘가의 표면을 처리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유연 전자 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즘 뭐 갤럭시 Z 폴드처럼 막 접히는 그 전자제품들 있죠. 그런 거 관련한 제가 Z 폴드를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서 관련되는 요만큼의 연구를 저도 같이 수행을 했었다 라고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재료연구원은 뭐 이렇게 복잡합니다.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 중요한 거는 국가 소재 산업 발전, 국가의 발전과 국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은 그 나라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연구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결국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이고요.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기관들을 정부 출연연이라고 부르는데 20개 이상의 정부 출연 연구원이 존재하고요. 저희처럼 재료를 연구하는 데도 있고 화학을 연구하는 데도 있고 생물을 연구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재료 연구원에 속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플라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플라즈마라는 거는 사실 생각을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선생님께서 여쭤보신 거 보니까 그래도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플라즈마를 어디서 가장 꺼내기가 좋을까 하면서 어떤 예시가 가장 좋을까 하다가 처음에는 그 게임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게임에서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게임은 빼고 일단 가장 먼저 여기 오로라 극지방에 가면 보인다고 하고 요즘 TV에서 뭐 아이슬란드 가면 보인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태양풍이 강하게 불었다고 한 며칠 전 불과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전에는 한국에서도 관찰이 됐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학관 같은 데 가면은 많이 보이는 플라즈마 볼, 방전구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실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하늘을 친 번개도 일종의 플라즈마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플라즈마라는 거는 플라즈마라는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 굉장히 주변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가 뭔지 한번 저는 대충 알지만 인공지능들에다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요즘 인공지능 뭐 챗 GPT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핫하잖아요. 그래가 챗 GPT에 던져보니까 플라즈마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고 고체, 액체, 기체에 이어 존재합니다. 플라즈마는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원자들이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이는 종종 이온화된 가스라고 불립니다. 플라즈마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와 이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적 및 자기적 성질을 띱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어렵습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저는 솔직히 이 자료 준비할 때 한 중학생 정도가 이제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보다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말을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는 알잖아요. 얼음, 물, 수증기. 이건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에 이어서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거는 고체, 액체, 기체만 보는데 거기서 또 다른 상태가 플라즈마라는 상태인 거예요. 플라즈마는 여기서 볼 거는 전자와 이온 그리고 여기서도 또 다른 데들에 물어보면은 물질의 제상태, 제4의 상태, 여기도 제4의 물질 상태 공통 키워드가 있죠. 그리고 뭐 이온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전하 그리고 뭐 전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플라즈마를 설명할 때 중요한 거는 이 공통 키워드들 네 번째 상태 전자와 이온 제4의 상태 제4의 상태 전자를 잃고 이온화된다 해가지고 전자랑 이온이 뭐고 제4의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가 플라즈마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4의 상태가 뭐냐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4의 상태를 알려면은 당연히 그 앞에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고체가 뭐고 액체가 뭐고 기체가 뭔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제4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물질들이 온도가 낮으면 물이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이 되고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되고 그것보다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질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보는 철, 쇠 같은 경우도 온도 높이면 녹일 수 있죠. 그걸 더 온도 올리면 철도 기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물질에 이제 물질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결국 뜨거워진다라는 얘기고요. 뜨거워진다라는 얘기는 이 물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입자들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럼 입자가 자유로워진다는 얘기고 자유로워지면은 딱딱한 거에서 점점 그 유동성이 있게 좀 이렇게 그 안 딱딱한 쪽으로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4의 상태를 알려면은 이거 좀 더 복잡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왜냐면은 플라즈마에서는 이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물질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분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이라는 그런 친구에서 물이라는 그런 친구를 이루는 그런 분자나 아니면 원자 같은 거 이런 원자를 보게 되면은 원자는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고요. 단위 중에 하나고요. 그 원자는 또 원자핵이라는 친구랑 전자들이라는 친구가 그 주변에 돌고 있어요. 핵이니까 무겁고 가운데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핵 주변을 전자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자는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는 중성 그러니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핵의 이 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고 핵 같은 경우는 플러스 몇인데요. 그 핵에서 플러스 5면은 전자가 5개가 돌고 있고 이것처럼 핵이 플러스 6이면은 전자는 6개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중성을 띠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에너지를 막 주면은 이 전자 하나가 튀어나가요. 전자 하나가 난 자유로워질 거야 하고 너무 이 필을 받아가지고 이 핵이랑 가까이 안 있고 저 멀리 나갑니다. 이 저 멀리 전자가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 전자가 나간 얘가 없는 이런 상태를 저희는 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이온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저희는 플라즈마라고 부르는데요. 이온들을 그냥 플라즈마라고 부르는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제가 쉽게 말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는데 여튼 이런 그 이온이랑 전자가 뒤죽박죽 막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냥 기체 같은 경우는 요 자체들이 이제 공간에 많이 존재하는 게 기체고 이게 이제 많이 섞여 있는 게 플라즈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플라즈마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얘 개수랑 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중성인데 얘랑 따로 다니기 때문에 이 각자들은 또 전기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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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참 제가 말을 하면서 참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여담을 잠깐 하겠습니다. 예, 물질을 좀 전에 계속 원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막 이 물질을 자르다 보면은 이 분자라는 단위로 잘려요. 분자는 2개 이상의 원자가 화학결합을 통해 결합된 구조. 물은 H인 수소고 O가 산소인데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합쳐지는 게 물이에요. 그런 걸 저희는 분자라고 하고 물 1리터 내에는 물 분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몇 개인지 못 세고요. 분자라는 거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1리터는 지금 한 요 정도 되는 통인데 그 통 안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분자는 엄청 작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작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분자를 또 쪼개면은 그게 원자예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단위고요. 크기는 뭐 요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나노미터라는 거 이렇게 써놨는데 요 크기는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원자는 근데 또 이 원자를 자르면은 원자핵이랑 전자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원자에서 전자를 뗀 놈이 이온이고 그 이온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게 플라즈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작게 자르는 것도 세상에는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자도 막 더 자르고 원자핵도 더 자르고 뭐 그래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같은 경우는 근데 보면은 수소가 가장 작은 원자인데요. 수소 원자핵이 태양의 크기면은 수소 원자 내 전자는 명왕성보다 먼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수소는 가운데 원자핵이 여기 있으면은 저 멀리 전자가 하나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소 원자로 돼 있고 대부분의 원자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자의 내부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도 결국은 원자로 구성이 돼 있고 근데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근데 이렇게 치면 지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투명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원자 겉에 이렇게 전자들이 밖에 돌고 있는데 이 전자들끼리 전자가 마이너스 극이거든요. 마이너스 극끼리 이렇게 서로 마이너스 극끼리 안 친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끼리 통과를 안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뭐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서로 통과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나노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나노라는 거는 뭐 그리스어 나노스라는 난쟁이라는 말이 유래된 말이래요. 10억 분의 1이고요. 저희 머리카락이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뭐 위키에서 일단 떠온 거긴 한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친숙할 만한 단어를 찾아보면은 센티는 친숙하실 거고요. 밀리도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센티랑 밀리는 미터 1cm는 100분의 1m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밀리는 1000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100만 분의 1, 10억 분의 1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억 분의 1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m인데 얼마나 작냐고 표현을 하려면은 머리카락이 10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마이크로미터라는 거는 10만 분의 1m이기 때문에 10만 분의 1보다도 한참 작은 거. 이거 말로 설명하기 진짜 어렵다. 예. 그래서 엄청 작은 게 나노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분자는 거의 좀 나노고 원자는 나노보다 한참 작고요. 아까 그 원자에서 나온 전자 있죠? 전자는 나노보다도 한참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펜토, 뭐 아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단위까지는 나중에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고 센티, 밀리, 마이크로, 나노 정도까지는 아마 들을 일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뉴스 같은 데서 뭐 나노 공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노까지는 최근에 그나마 친숙한 용어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컴퓨터에 친숙한 좀 친구들은 메가, 뭐 기가, 테라 정도까지 좀 들어봐 줬을 거예요. 메가, 기가, 테라는 이제 나노는 작은 걸 표현하는 단위면은 얘네는 큰 걸 표현하는 단위가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뭐 메가, 기가, 테라까지 들었을 거고 이쪽은 또 어색하실 거고요. 여튼 이렇게 그 뭐랄까 크기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결국 나노는 사람을 보통 한 1m 정도 수준으로 치면은 그것보다 한 10억 분의 1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플라즈마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플라즈마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로 고체, 액체, 기체에 이어 존재합니다. 플라즈마는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에너지를 높이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더 높이면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에서 에너지를 더 주면은 기체가 플라즈마로 바뀌게 돼요. 근데 플라즈마로 바뀐다는 상태는 기체라는 건 원래 이렇게 원자들이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기체라고 하는데 요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 더 나와서 이온과 전자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는 안 그려놨는데 여기도 이미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그래가지고 그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그 자유롭게 전자와 이온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플러스를 걸어줘도 얘는 이게 뭐야 하면서 영향을 안 받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면은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는 다 이쪽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 얘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용도에다가 막 모이게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데서 나오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금 다룰 수 있는 게 기체보다 조금 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플라즈마라는 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에너지가 높다고 했죠. 에너지가 얘보다 에너지가 높아. 그리고 그 이온 뭔가 좀 에너지가 높으니까 좀 뭔가 만나면은 좀 잘 깎거나 반응 뭐 좀 때리거나 아니면 좀 반응을 하거나 할 때 조금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 반응을 잘하는 그런 성질, 그리고 에너지가 높다는 성질, 그리고 전기로 왔다 갔다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성질 때문에 저희 그 여러 가지 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자와 이온이 갈라졌는데 그 전자와 이온이 갈라졌는데 대체 어쩌라는 건가? 그걸 어떻게 쓸 건가? 그게 대체 기체랑 뭐가 다른 건가? 그런 얘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갈라졌으니까 이만하게는 중성인데, 그러니까 이만하게는 중성인데 숫자가 똑같으니까 얘랑 플러스랑 마이너스 숫자가 똑같으니까 이만하게 합치면 0인데 하나하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전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신기하게 그 우리 자석 있죠? 자석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됩니다. 그거 나중에 가면은 막 이상한 뭐 전자기학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배우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자석으로도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화랑 자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이 입자들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높은 에너지니까 반응을 촉진할 수 있고 이렇게 번개에 빛나죠? 특정한 색의 빛을 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빛이 필요한 응용초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플라즈마들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뿜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원하는 위치에다가 쏠 수도 있고 이걸 조정을 잘하면 이렇게 가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게도 할 수 있어요. 예,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플라즈마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입니다. 그리고 플라즈마는 전자와 이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보는 뭐 질소, 산소 이렇게 그런 데서 얻을 수 없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데 활용이 되고요. 뭐 저희가 보는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 데도 활용이 되고 뭐 가공이나 아니면 우주항공까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플라즈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플라즈마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체 아까 기체보다 에너지가 높으면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고 했잖아요. 기체에다가 에너지를 막 가해주면은 플라즈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기체 에너지를 어떻게 가해줄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 말씀해보세요. 저쪽 먼저 했으니까. 네.
그것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필요해요. 또 뭐 말씀해 보세요. 네? 예, 압력이요? 압력밥솥. 압력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기 하얀 옷 입은 친구가 들었죠? 아,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네, 네. 그거 플라즈마입니다. 맞습니다. 예, 한 분만 더, 예, 대답해 보세요. 떠오르지 않아요? 기체를 조금 더 높은 네. 상층과 같은 네. 데 가져가면 좀 더 네. 큰 압력을 줄 거. 예, 압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일단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거 여기까지만 일단, 아쉬워요? 그러면 일단 이분 먼저. 도자기 만들 때 네, 가마에서 네, 12,000도까지 최대로 구우는데 네. 12,000도를 계속 반복해서 네, 한 달? 아니면 네. 일주일 정도 네. 구우면 플라즈마가 되지 않을까요? 12,000도. 12,000도는 굉장히 높은 온도죠. 굉장히 높은 온도. 물속 깊이 들어가면 수압이 생기니까는 그쪽으로 들어가도 이게 좀 더 압력도 가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무슨 압력 가해 상태에서 무슨 레이저나 이런 걸 가해주면 좀 되지 않을까요? 예, 압력 높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력 중요합니다. 예, 미안하지만 일단 진행을 할게요. 아쉽지만 제가 또 저도 할 말은 해야죠. 예, 그러면 기체 나왔던 용어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압력이란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온도를 올리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온도를 막 올리면 돼요. 아까 말씀하셨죠? 온도를 진짜 계속 올리다 보면은 수천 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기체들이 점점 빨리 움직이다가 기체에 같이 있던 전자가 난 이제 자유로워지겠어 하고 딱 나와가지고 그 이온화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강한 전기장, 전기를 엄청 세게 가해요. 아까 제가 여기서 어딨냐? 여기서 얘는 우리가 중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 하나하나는 그 전기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합쳐서 중성인 거지. 그러면 전기를 엄청 세게 가해서 얘를 여기까지 떼. 그러면은 얘는 이온이 되는 거고 얘는 튀어나온 전자가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강한 전기장을 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충돌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든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레이저 같이 높은 에너지를 가진 거 가지고 기체를 빵 때려요. 그러면은 그 때린 것 때문에 그 맞은 친구가 그 전자를 잃으면서 이온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면은 분류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분류를 해야 이제 또 우리도 정리가 되고 그 설명할 때도 좋고 이런 특성들을 구분 지을 수 있거든요. 플라즈마를 분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고온 플라즈마, 저온 플라즈마라는 게 있고 열, 비열, 진공, 상학, 자연 발생, 인공 발생 플라즈마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뭐가 고온이고 뭐가 저온인지도 모르겠고 열, 비열이 뭔지 모르고 진공, 상압 이런 거는 나중에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으셔서 공부를 계속 하면 배울 거고 저는 그나마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풀 수 있는 건 제 생각에는 자연 발생하는 거랑 인공 발생하는 걸 이야기를 푸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 뒤에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밀도. 얼마나 이게 기체가 플라즈마가 빽빽하게 있냐. 밀도고, 이거 온도거든요. 밀도랑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플라즈마가 존재한다더라. 그런 그림입니다.
예, 자연계. 먼저 자연 발생한 플라즈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 발생한 플라즈마. 우리 주변엔 플라즈마가 없는데 우주 내 물질의 99%는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대요. 지금 내 옆엔 플라즈마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지만 실제로 우주 내 물질의 99%는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도 플라즈마 덩어리고요. 우리가 보는 오로라도 플라즈마고 번개도 플라즈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정전기 가끔 심한 친구들은 겨울에 이렇게 딱 어두운 데서 이렇게 딱 할 때 정전기가 딱 튀는데 그 순간 스파크 발생하는 거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예, 반짝이는 거 봤죠? 예, 저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엄청 놀랐었는데 그 반짝임도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우주 속의 플라즈마부터 가봅시다. 저는 엄청 큰 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예, 블랙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랙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블랙홀이라는 건 뭐 모든 걸 빨아들이는 물질이다 하면서 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블랙홀이라는 거는 사실 예측은 되게 옛날부터 됐어요. 예측 실제로 블랙홀을 옛날 고전적인 개념으로는 1700년대에 좀 예측을 했었고 실제로 지금 현대 과학에 맞는 개념으로는 아인슈타인이란 분이 예측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런 블랙홀 같은 경우는 근데 예측은 많이 됐고 1970년대쯤에 실제로 존재가 관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진을 찍은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블랙홀의 사진은 실제 블랙홀의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있는 돌고 있고 이렇게 막 돌고 있는 게 있죠. 이걸 이제 저희가 강착 원반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뭐가 도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블랙홀이 여기 가운데 있으면은 물질이 빨려 들어가죠. 근데 물질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블랙홀 주위를 계속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회전하는 친구들 이런 강착 원반의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착 원반에 있는 게 왜 보이냐면은 얘네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함께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스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마찰이랑 그런 게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높은 열은 분자를 이온화시킨 아까 열이 플라즈마 만든다고 했죠. 높은 열이 원자와 분자를 이온화시켜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드는 게 이 강착 원반에서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블랙홀에서 나오는 블랙홀이 이쪽으로 강착 원반이 흐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또 위아래로는 또 이렇게 물질을 딱 뿜어내는 그런 제트를 뿜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제트 같은 경우는 블랙홀의 양극에서 물질을 방출을 하는 건데 이 방출되는 물질이 굉장히 빠른 속도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번쩍이는 게 다 플라즈마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주 속에서 어떤 플라즈마가 있냐면은 이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게 있는데 성간 물질, 은하간 물질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인터갤럭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간 그러니까 이게 별 사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 은하와 은하 사이에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사이에 껴있다, 뭐 사이에 뭐가 있을 때 인터라는 저희 영어에서 그런 걸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인터, 그리고 스텔라는 약간 별 같은 걸 의미하는 의미여서 별 사이에 있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이랑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왜냐면은 이 우주는 뭐가 별이랑 우리 지구같이 차 있는 공간보다 빈 공간이 훨씬 많은데 그 빈 공간이 다 성간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는 아무리 물질 밀도가 낮게 있어도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온화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수소와 헬륨들이 많이 이온화가 되어 있습니다. 별에서 가해지는 지속적인 에너지와 낮은 물질 밀도는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플라즈마를 만들었는데 그 플라즈마를 만든 다음에도 계속 별에서 빛도 쏘고 입자도 쏘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플라즈마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는 또 다른 물질이랑 충돌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낮은 물질 밀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어렵네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들고 온 건데,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은, 웜 이오나이즈드 미디엄, 그러니까 따뜻한 이온화가 된 물질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우주에서 20에서 50%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 코로나 가스 핫 아이오나이즈드 미디엄, 그러니까 뜨거운 이온화된 물질이란 뜻이거든요. 이온화된 물질에도 30에서 70%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온화된 물질들이 우주에서 엄청나게 많은 100%랑 100이면 다 찬 거잖아. 근데 100에서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현재 상태가 이온화된 상태, 이온화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다. 그리고 이온화가 안 된 상태는 생각보다 적더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가까이 와봅시다. 우리가 맨날 보는 거, 태양. 그리고 그 외에 별도. 밤에 보면은 별이 보이고, 낮에 보면 태양이 보이겠죠. 태양도 일종의 별이니까. 그래서 태양을 보면은 태양 내부부터 한번 봅시다. 태양 이 안쪽부터 봅시다. 태양 내부는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요. 지구에서 아무리 높아봤자 아까 말씀하셔서 높은 온도가 12,000도 그 정도 얘기했었죠. 근데 태양은 12,000도도 아니고 1,500만 도 이상을 이라고 태양 내부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 너무 높은 온도 때문에 그 안에 수소랑 헬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걔네들이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표면도 결국 수천도, 5,000도 이상의 온도이기 때문에 거기도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태양에서 가끔 펑하는 건 아니지. 이 태양에 일식돼 보이는 이런 코로나라는 친구들, 이런 것도 이제 플라즈마라고 돼 있고, 얼마 전에 그 태양풍이라는 게 지구를 한번 센 태양풍이 지구를 덮쳤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기사를 봤던 친구도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여튼 그런 태양풍 같은 경우도 태양에서 나오는 코로나에서 방출되는 고속의 플라즈마 입자 흐름이 되겠고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태양은 그냥 플라즈마로 돼 있다. 태양 전체가 플라즈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태양 같은 경우는 우리 태양계에서 전체 질량의 99.8%인가를 태양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태양계는 이렇게 큰데 가운데 태양 하나가 태양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얘가 플라즈마 덩어리야. 99.86%가 플라즈마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아무리 플라즈마가 아니라고 쳐도 태양의 플라즈마니까 우리 태양계에 있는 물질도 대부분은 플라즈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태양풍 말씀을 드렸죠. 태양풍이라는 거는 뭐 솔라가 약간 태양임을 의미하는 거고, 윈드, 바람, 진짜 직관적인 번역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부는, 이렇게 들리는 그런 바람의 느낌보다는 좀 위험한 바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에너지와 빠른 속도를 가진 이온들이 확 날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구를 덮치기도 하고, 목성을 덮치기도 하고, 뭐 태양계에 있는 혜성을 덮치기도 하고, 다양한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을 덮칩니다. 그래서 이게 행성에 도달을 하면은 행성에서 오로라 현상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한국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됐다. 오늘도 가능성, 초강력 태양풍이 부른 장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사가 5월 13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5월 딱 지난달도 아니고 아직도 5월이구나. 그래서 5월에 태양풍이 좀 센 게 지구를 한번 덮쳤었대요. 그래가지고 기사 중에 혹시나 통신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냐 이쪽에서 이 천문대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관측된 오로라 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이건 이제 나사에서 목성에서 관측된 오로라를 실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목성에서 뭐 그게서 이런 오로라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 태양풍에 의한 그 이온화된 플라즈마를 관찰할 수 있는 게 혜성이에요. 혜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기로 이제 꼬리를 가지고 흉 이렇게 뭐 약간 좀 비뚤어진 타원 궤도를 가지고 이렇게 도는 그런 천체들을 우리가 혜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혜성의 꼬리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먼지로 된 꼬리고 하나는 이온으로 된 꼬리가 있어요. 이제 이게 파랗게 된 게 이온으로 된 꼬리인데 이온으로 된 꼬리는 왜 생기는 거냐면은 태양풍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태양에서 이 태양풍이 불어가지고 해성을 치면 해성에 있는 물질들이 이온화 돼가지고 방출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꼬리가 두 개가 방향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른 게 이 이온 꼬리 같은 경우는 태양에 완전 딱 수직한 태양의 반대면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 꼬리랑 이런 약간 얘네들은 먼지 꼬리라고 하는데 이런 먼지 꼬리랑 이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그 꼬리가 두 개가 관측이 됩니다. 예, 지구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구로 넘어오게 되면은 지구에는 가장 대표적인 번개입니다. 예, 번개. 예, 멋있죠. 멋있지만 위험하죠. 작년에도 우리나라에서 번개 때문에 좀 사고가 나기도 했었고요. 그 번개가 치는데 바다에서 이제 그 활동하시다가 사고 당하신 분도 있다고 제가 기사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번개입니다. 번개 같은 경우는 구름들이 있어요. 이 구름에서 구름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구름 내부에 이렇게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는 상승기류가 있고 내려오려는 하강기류가 있거든요. 상승기류는 작은 물방울이랑 얼음 결정을 위로 운반하는데 얘네들은 약간 양전화 플러스 쪽을 띄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하강기류는 큰 물방울과 얼음을 아래로 운반을 해요. 그러면은 얘는 또 음전화를 띄고 있대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플러스는 위에 있고 마이너스는 아래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는 또 약간 이렇게 플러스로 돼 있고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이제 그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빠직하면서 터지는 순간이 생겨요. 그 순간 이제 빛이 생기고 그 소리가 생기고 그게 이제 번개이고 천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빠직하는 게 지상이랑 같이 생기는 거. 그 지상이랑 같이 생기는 그것을 이제 저희가 관측하는 번개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번개 같은 경우는 진짜 온도가 높으니까 굉장히 온도가 번개 치는 그 주변에는 뭐 수만도 이상, 수만도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 수만도 때문에 주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팽창을 합니다. 그 온도가 올라가면 물질은 그 커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만도가 빵 가해지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팽창을 하고 그 팽창된 게 소리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게 천둥. 번개는 빛이고 천둥은 우리 귀에 팽창된 공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어오는 그걸 천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번개가 칠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번개 칠 때는 뾰족한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번개 치고 천둥 소리가 금방 들린다. 그럼 번개가 바로 옆에서 친 거거든요. 그땐 무조건 실내나 자동차 같은 데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언제 내 근처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번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옛말에 이런 말이 있대요. 저도 이번에 이거 발표 자료 만들려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라는 말이 있었대요.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다. 아, 왜 풍년일까?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라는 말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옛날에는 이제 경험적으로 파악을 했다면은 요즘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적인 것보다 좀 분석하고 왜 그런지 하는 거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과학자들이 그거에 대해 원인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번개가 치면은 아까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있고 높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높은 에너지랑 열은 공기 중에 질소를 어떻게 좀 물에 녹을 수 있는 상태로 약간 변화를 시켜요. 그냥 질소는 물에 안 녹거든요. 근데 그 약간 변화를 시켜가지고 물에 녹게 하고 그 녹게 된 질소들이 땅에 흡수를 하게 됩니다. 빛 때문에 내려가지고. 그러면 땅에 흡수되는 질소는 이제 질소 비료와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질소는 식물 성장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들 같은 경우는 뭐 미생물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질소열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질소가 없으면 식물 생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질소는 공기의 70% 이상, 78% 차지하고 있는데 식물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형태보다 조금 식물이 자기가 흡수하기 좋은 형태가 더 좋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른 형태가 돼야 하는데 번개가 공기 중의 질소를 다른 형태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질소가 이렇게 그 연료로 쓰이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는
약간 그 농경이 조금 더 발달을 열심히 했지만 조금 더 부족한 상태였는데 하버 보슈법이라는 그 방법이 발견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암모니아를 인공 합성하는 법을 발견했거든요. 암모니아라는 게 질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친구인데요. 냄새 그 독한 친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암모니아를 인공 합성하는 법을 만들었고, 이 분들이 이제 암모니아가 인공 합성이 됐다라는 거는 질소 비료를 인공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고, 이 질소 비료를 그 식물 농업에 적용을 하면서 식물 농작물의 생산량을 증대시켜서 실제로 지구의 인구가 옛날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인구가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번개가 뭐 꾸준히 우리가 발생을 조절을 할 수 있으면은 요거 필요 없이 번개로 질소비료 만들면 되지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번개가 잦았을 때는 땅에 질소비료가 많이 생겼으니까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었다. 근데 질소비료가 생긴 이유는 번개로 생긴 그 플라즈마의 높은 에너지가 그 질소를 그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의 플라즈마에 대한 또 다른 예시로는 세인트 엘모의 불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좀 그 구름이 있을 때 이런 삐죽한 데 끝에서 반짝이는 현상들이 발견이 됐대요. 옛 사람들은 이 반짝이는 게 대체 뭔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반짝이는 게 결국은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 플러스가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가 집중이 되면서 여기 높은 그 전기가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플라즈마 형성이 되는 건데, 이거 혹시라도 막 이런 게 이제 뭐 보이시면은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이미 번개를 치기 좋은 구름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 플러스가 강하게 모였다는 얘기는 마이너스에서도 얼마 전에 플러스를 향해서 번개를 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볼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보이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기장은 뾰족한 부분에 강하게 형성된 게 약간 토막 상식이긴 한데, 그 전기는 약간 삐죽한 데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번개를 저희가 모으려고 하는 게 피뢰침이라는 게 있고, 피뢰침 삐죽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번개는 이것도 뾰족한 데 전기가 모이는 거고, 그래서 그 번개가 칠 때는 뾰족한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무 밑에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건물이나 차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하나, 지구의 플라즈마, 대기의 전리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거는 제가 찾아보니 이 자료 준비하면서 중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요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교과과정에 그렇게 넣었는데, 이 전리층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대기가 이렇게 대기권이 지구에서 공기가 존재하는 그런 공간으로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되게 여러 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데가 대륙권이고 뭐 성층권이라는 데도 있고 중간권이라는 데도 있고 열권이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배우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이 대기권도 굉장히 여러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여러 층의 대기권 중에 몇몇 곳에 전리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전리층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 있는 층이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이온화가 되어 있는 층이 대기 중간에 있는데, 그 이온화가 된 층이 왜 존재하냐면은 태양풍 때문에도 존재하고요, 자외선 때문에 존재하고 그래요. 여튼 그 전리층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 전리층이라는 게 태양에서 방출하는 자외선, X선 태양풍이 지구 대기권에 존재하는 대기의 원자와 분자를 이온화시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전리층이라는 거는 플라즈마의 일종인데, 이 플라즈마는 아까 전기가 흐른다고 말했죠. 전기가 흐르면은 그 전파를 반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거는 주로 대부분의 물질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를 은박지로 덮어놓으면 통신이 안 통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휴대폰이 이제 은박지로 덮이면은, 은박지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니까 전파를 다 반사를 시켜가지고 통신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튼 전기를 잘 흐르는 물질은 대부분 전파 흐름을 좀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1900년대 총가 하는 아마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쯤에 이제 그 대서양 엄청 큰 바다를 넘어가는 통신을 이 전리층을 이용해 가지고 전리층을 통해 반사를 해 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 통신을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먼 거리 통신이 되는 거를 사람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무선 통신을 장거리로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전리층이라는 게 또 전파를 반사를 하니까 우리 인공위성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인공위성들에서 오는 신호들, 특히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신호 중에 GPS라는 신호가 있어요. GPS, 우리 위치 정확히 잡아주고 우리 시간 정확히 잡아주는 거거든요. 자동차 내비게이션 GPS 신호를 우리 위치 잡습니다. 근데 그 GPS가 요 전리층 때문에 신호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약간 이렇게 보정을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제가 자연 플라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주 쪽에 있는 플라즈마가 있었고 지구에 있는 플라즈마가 있었는데, 특징을 간략히 얘기를 하면 우주에 있는 플라즈마는 대부분 엄청 높은 온도 때문에 만들어진 플라즈마고, 지구에 있는 플라즈마는 대부분 전기로 이제 만들어진 플라즈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구에는 그만큼의 높은 온도를 가지는 곳이 뭐 용암 같은 거 높은 온도지만 플라즈마를 만들 정도까지 온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전기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우주에서는 전기보다는 열에 의해 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런 플라즈마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 우리가 쓰고 싶잖아. 아까 어떻게든 뭐 전기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고 뭐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인공 플라즈마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인공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인공 플라즈마를 만들고 그걸 써보자 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거고,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전기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이 발생하기 때문에 빛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반도체 공정이에요. 반도체에서 뭐 들어보시면은 뭐 그 기사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EUV 공정이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노광 공정이다, 식각 공정이다, 이런 기사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반도체 제작은 굉장히 다양한 단계의 공정을 거치고 그 중에 플라즈마가 활용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따온 그림인데요. 왜냐면은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도 거의 세계에서 거의 가장 잘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삼성이죠. 잘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따온 거고요. 설명이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은 여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은 다양한 공정이 있어요. 웨이퍼라는 걸 만들고 그걸 산화시키고, 뭐 포토 공정, 이거 뭐라고 하면 약간 사진, 옛날에는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이게 막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현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공정인데, 요즘은 사진을 다 이렇게 디지털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친숙하지 않은 공정이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나 봤던 공정이고, 그것도 제가 직접 하진 않고 항상 다 맡겨서 했던, 사진관에다가 이 사진 뽑아주세요 하면 맡겼기 때문에 저 잘 모르는 공정입니다. 포토 공정이라는 게 있고, 식각, 깎아내는 공정이고, 증착 이온주입 공정이 있고, 금속 배선 형성하는 공정이 있고, 뭐 EDS 공정, 패키징 공정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많은 공정에서 세정 공정, 산화 공정, 식각 공정, 증착 이온주입 공정, 금속 배선 공정 등의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플라즈마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온 주입이라는 공정을 봅시다. 이온이라는 건 아까 그 플라즈마 내에는 이온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웨이퍼라는 건 뼈대라고 보시면 되고, 뼈대를 깎아서 기둥을 세웠어요. 근데 이 기둥에 우리가
특정한 성질을 주고 싶어요. 특정하게 약간 조금만 변화를 하고 싶어. 그러려면 이제 이온이라는 걸 주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플라즈마에 이온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플라즈마는 전기로 활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기로 이 이온을 끌어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온이 여기 막 때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일부는 여기 주입이 돼. 흡수가 되기도 해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이온 주입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온 주입 공정 같은 데도 플라즈마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식각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기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기체를 직접 쓰기도 하지만 기체를 조금 더 잘 쓰려면은 기체에 높은 전압을 줘서 기체를 플라즈마화를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층을 깎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가 플라즈마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인공 플라즈마의 또 다른 예시는 토치라는 게 있어요. 토치. 토치라는 거는 직역한 횃불인데 기체를 뜨겁게 만들어 플라즈마를 만든다면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토치는 이렇게 부탄가스 달아가지고 해가지고 캠핑 같은 데 가면은 막 고기 굽는 데 쓰고 불 붙이는 데 쓰고 막 그런 데 쓰는 이런 도구들을 토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불이 나오는 토치고요. 이걸 여기다가 이제 이거랑 조금 이름은 같지만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플라즈마로 토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플라즈마 토치를 만들면은 이제 일반 불꽃보다 높은 열을 가지고 있어서 금속 녹이거나 절단하거나 용접하는 데 쓸 수 있고 잘 녹지 않는 것도 일반 불로는 잘 녹지 않는 친구들도 녹일 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잘 녹지 않는 친구들을 녹여서 활용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일반 예를 들어 가지고 왜 녹여야 되냐면은 우리가 철 판때기가 있으면은 걔를 여기다가 붙이면 안 붙을 건데 녹여가지고 붙이면 붙을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플라즈마 토치의 장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사실은 플라즈마 토치 만드는 회사에서 써놓은 거여가지고 뭐 당연히 회사에서는 좋은 얘기를 주로 써놓기 때문에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된다. 다 잘 된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 플라즈마 중에서 또 하나가 조명과 디스플레이에 쓰는 플라즈마가 있어요. 조명과 디스플레이. 다 빛을 발하는 거죠. 아까 플라즈마는 빛을 발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빛을 발하는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조명과 디스플레이 플라즈마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형광등이에요. 형광등은 이제 요즘 점점 사용을 줄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수은이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형광등은 내부에 수은 기체가 들어있어요. 수은 기체예요, 기체. 수은 기체에 전기를 가해지면은 수은 기체가 플라즈마가 되면서 자외선을 방출을 해요. 자외선을 막 쏴요. 근데 그 자외선을 이제 자외선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 안에 이제 형광 물질이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형광 물질이라는 거는 특정한 빛을 받으면은 다른 색의 빛을 내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흰색 빛을 내주는 그런 물질이 코팅이 돼가지고 흰색 빛을 내는 게 형광등입니다. 그래가지고 형광 물질이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광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가 광고판 같은 데 많이 쓰는 네온 사인들. 여러 가지 이런 모양, 이쁜 모양과 여러 가지 막 네온 사인들이 있는데 그 네온 사인 이런 간판들을 잘 보시면은 얇은 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얇은 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얘도 다 관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얇은 관으로 이루어진 인데 왜냐면은 그 안에 특정한 색을 내는 기체가 차 있어요. 저도 기체마다 어떤 색을 나타내는지 모르지만 네온도 기체의 일종이거든요. 왜 네온 사인이라고 하냐면은 네온을 채우는 게 제일 대표적인 친구여가지고 네온 사인이라고 하지 굉장히 다양한 기체가 차 있는데 그 기체에다가 전기를 빵 가해주면은 또 기체가 이온화가 되면서 플라즈마가 발생을 하고 기체에 따라서 기체에 맞는 색깔을 이제 방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황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는 게 유행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불과 한 10년에서 15년, 20년, 한 2000년대
초중반 정도는 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LCD랑 경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LCD에 비해서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색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고 뭐 응답 속도가 빠르고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한때 LCD와 시장이 양분했었던 디스플레이 타입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각 픽셀마다 플라즈마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픽셀이라는 거는 이 하나하나의 점을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하나하나의 점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점이 형광등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하나하나의 점이 뭐 네온사인의 형광등으로 이루어진 게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인데 얘가 이제 결국은 지금 LCD에 좀 많이 도태가 됐는데 LCD에 비해 밀리는 이유는 결국은 첫 번째 가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력이 좀 많이 소모돼요. LCD에 비해서. 딱 형광등만 봐도 처음 킬 때 빠박빠박 하는 게 전기 많이 들 것 같잖아요. LCD는 그것보다 좀 덜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기적 그 가격과 결국 그 에너지 소모 이런 쪽에서 LCD에 밀려가지고 LCD에 많이 밀렸고요. 그리고 여담을 조금 더 하자면은 플라즈마가 꼭 조명과 디스플레이는 플라즈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플라즈마가 아닌 조명 디스플레이 훨씬 많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백열전구 그 토머스 에디슨이 만들었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에디슨이 만든 그 백열전구 같은 경우는 이런 가운데 필라멘트에 전기를 가해주면은 이 필라멘트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진 물질은 빛을 방출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쇳덩이를 보면은 그냥 쇠 색깔, 그러니까 약간 은색깔인데 그 용광로 보면은 붉은 빛이 나죠. 온도가 올라가는 물질은 빛을 방출하는 게 이건 자연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빛을 방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출하는 빛은 이제 우리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적외선이라는 그 에너지가 낮은 빛을 방출하는 거고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빨간색,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는 빛을 방출을 해요. 그런데 백열전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이 낮아요. 그 방법 자체가 효율이 굉장히 낮은 방식이어서 최근에는 에너지를 뭐 CO2도 감축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CO2 감축해야 되고 에너지 절약해야 되고 그러는데 효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빛은 잘 방출하지만 얘는 이제 거의 안 쓰는 추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소비 전력의 3%만 빛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수명도 짧다. 그렇기 때문에 백열전구는 안 쓰게 되고요. 그리고 LED와 OLED라는 게 이제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ED, OLED 같은 거 많이 들어보실 건데 얘는 이제 반도체 물질을 통해 가지고 빛을 내는 거고요. 전기가 반도체 물질을 통과할 때 빛을 내는 발광도자예요. 반도체 물질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류들 중에서 전기가 가해졌을 때 빛을 내는 친구들이 존재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얘네는 조명과 디스플레이 쓸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조명이랑 디스플레이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의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서 점차 사용량을 증가를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잠깐만 또 토막상식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 뭐 여러 개 복잡하게 써 있지만 그 여러분 자외선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적외선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저도 제가 어릴 때는 단순히 외우기만 했어가지고 그 자외선이 대체 뭐고 적외선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외우지 못했었는데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은 이제 그 영어로는 비저블 라이트, 비저블이 뭐 비전이 약간 보다 그런 느낌이고 뒤에 ABL이 뭐 무슨 뭐 비저블 뭐 ABL이 이런 게 붙이면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는 해가지고 비저블 라이트라고 부르는 게 가시광선이거든요. 그리고 한자로도 가시 이게 가능하다란 말일 거고 이게 아마 그 보다란 말일 거예요. 그 눈으로 보이는 빛이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은 빨강색부터 파란색까지 뭐 보라색까지 있다고도 하죠. 빨주노초 파란 뭐 무지개 색깔을 우리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시광선의 특징은 빨간색 쪽은 에너지가 좀 낮아요. 파란색 쪽은 에너지가 높아요. 낮고 높습니다. 에너지가 높은 친구를 맞으면은 다행히 조금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친구들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블루라이트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휴대폰에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가 휴대폰을 막 봐. 근데 어두울 때는 우리 동공이 더 커져. 동공이 크게 있는데 에너지가 쓴 블루라이트가 눈에 많이 들어와 봐요. 그럼 눈이 빨리 안 좋아집니다. 저희 신경세포가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가 높은 걸 줄이고자 블루라이트 감소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가시광선 빛은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훨씬 많은 빛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적외선이랑 자외선만 말씀을 드리면은 적외선은 저희가 영어로는 인프라레드라고 하고 한글로는 적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 밖에 있는 빛입니다. 빨간색 적이고 외가 바깥이잖아요. 빨간색 밖에 있는 빛이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게 적외선이에요. 빨간색 밖에. 근데 저희가 얘기했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빨간색 쪽으로 발사 에너지가 낮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적외선은 에너지가 낮은 빛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보라색을 뭐 자색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자색 밖에 있는 선이다 해가지고 자외선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런데 이 자외선 같은 경우는 파란색보다도 이쪽에 있는 빛이거든요. 파란색보다도 이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외선을 맞으면은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몸에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세포를 좀 상하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포스터 같은 것들, 야외에 걸려 있는 포스터들, 간판들, 오래된 것들은 색들 바래져 있죠. 그게 자외선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튼 그 적외선이랑 자외선이랑 이름은 적외선은 빨간색 밖에 있기 때문에 적외선, 자외선은 파란색 밖에 있어서 자외선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예전에 이거 그냥 외우기만 했는데 그냥 빨간색 딱 파란색 박만 알면은 대충 위치는 그 이름으로써 유추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인공 플라즈마. 우주에서도 플라즈마가 쓰입니다. 우주에서 쓰이는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에다가 쓰이냐면은요, 우주선 엔진에 쓰여요. 우주 엔진이라는 거는 힘을 내주는, 움직이게 힘을 내주는 걸 엔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플라즈마를 쓰냐? 이온 추진기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주 탐사선 또는 인공위성이나 추진 자세 제어를 위한 엔진 시스템이다. 일반적인 화학연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소 연료 아니면은 뭐 가솔린 연료, 뭐 디젤 연료 뭐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에너지율이 훨씬 높아요. 에너지율이 훨씬 높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쓰는데 대신에 단점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그 힘, 그거는 태우는 거에 비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우주로 보낼 때는 한 번에 지구를 탈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힘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연료를 써가지고 빵 해가지고 내보낸 다음에 우주에 도착한 다음에 얘를 정밀하게 자세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꾸준히 오래 에너지 갈 수 있는 추진력을 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제 플라즈마를 써가지고 이온 엔진을 써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가속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저쪽에 있는 친구가 아까 말씀하셨죠. 누구였죠? 맞죠? 그 토카막 말했던 친구.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핵융합에서도 이제 내부에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플라즈마를 가둬가지고, 예. 깜짝이야. 플라즈마를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고요. 이 플라즈마를 만드는 이유 핵융합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유망한 에너지 원으로 해가지고 이터라고 해서 세계에서 각국의 이제 연구진들이 모여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핵융합 같은 경우는 핵이 들어가가지고 원자력 발전이랑 비슷한 개념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원자력에 비해서 훨씬 깨끗하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 잘만 상용화가 되면은 에너지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여기서 열심히 개발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빨리 상용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융합은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이 있어야 반응이 발생을 합니다. 핵융합은 우리 태양핵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핵융합 반응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수백만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수백만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얘를 가속 온도를 올리고 압력도 올리고 해가지고 서로 입자들을 충돌시켜서
핵융합을 발생을 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 플라즈마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장난감들을 들고 온 게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것도 인공 플라즈마 일종이라 이거 말할 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들고 온 거고요. 이게 뭐 떡썩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좀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옛날에는 이런 걸 구하기조차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구하는 게 좀 쉬워져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고요. 얘는 이제 약간 인공 번개 발생기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데 사실은 별로 그 안전하고 좋은 놈은 아닙니다. 차차.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끝에 끝에 삐죽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이 끝에 벌써 나온다. 제가 이거 하면 좀 잘 놀라거든요. 예, 끝에 삐죽하게 나온 부분에 플라즈마가 막 튀어나와요. 이거 켜볼게요. 저 좀 무서워서 아래 잡는데 사실 감전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좀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 번개가 나오는 플라즈마 기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가 좀 나죠.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경우는 저도 왜 이렇게 큰 소리까지 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인공 번개 발생기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치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거긴 한데 그 사는 건 별로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플라즈마가 발생을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플라즈마가 대기 중에 있는 산소랑 질소를 약간 이온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중에 부산물이 뭐가 있냐면은 오존이라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근데 오존이 저기 우리 손에 안 닿는 되게 높은 데 있으면 좋지만 우리 근처에 있으면 오존 되게 안 좋거든요. 오존은 병균 같은 걸 굉장히 잘 죽여요. 근데 병균을 죽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세포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여기서는 오존이 진짜 겁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보여드리려고 재미로 산 거지 집에선 절대 안 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플라즈마 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자,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만 좀 옮겨주시겠어요? 예, 플라즈마 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예. 예, 제가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소리는 안 납니다. 이렇게 그 안에 이게 이제 플라즈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디냐 과학관 같은 데들 가면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가 손을 갖다 대면은 이것도 되나? 이것보단 소리 났겠네요. 이렇게 손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그 플라즈마가 모이게 되는데, 이게 모이게 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게 플라즈마가 전기를 띠고 있자고 했죠. 그 전기를 띈 것들이, 근데 사람도 일종의 그 전기를 이렇게 수송하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을 통해 가지고 이 형성된 이 전기가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을 대면은 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많이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인공 플라즈마 예시를 그냥 보여드리려고 제가 들고 온 것들이고요. 예, 인공 플라즈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여기부터는 이제 왜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은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좀 섞여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방역 치료 플라즈마라는 게 있습니다. 방역이라는 게 뭐냐? 뭐 병원체를 제거하고 뭐 그런 걸 방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 고생했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수많은 그 공기 살균기가 나왔고 그 중에서 한 공기를 살균하는 원리 중에 하나를 플라즈마로 제시한 그런 기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플라즈마로 이제 그 병원체를 죽일 수 있는 거는 플라즈마를 발생을 시키면은 오존과 같이 반응성이 높은 기체가 생성이 돼요. 아까 그 빠직빠직하는 거 하면 오존은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오존이 병원체를 죽입니다. 병원체를 살균하고 공기 중에 안 좋은 것도 분해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시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을 할까? 이게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존이 플라즈마가 발생을 하면은 오존이 나오고요. 그 오존이 이제 굉장히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공기 살균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결국은 오존이 장비 내에서만 존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밖으로 안 나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인체에 이런 원리를 인체에서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인체 내에서 상처에만 좀 국부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상처를 치료하고 상처에 있는 세균들 같은 거를 좀 제거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표면 처리 플라즈마라고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플라즈마의 높은 에너지를 활용하면은 아까 제가 표면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세상은 다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표면이고 여기도 표면이고 이것도 표면이에요. 표면 처리를 플라즈마로 잘 하게 되면은 이게 혹시 제가 영상을 누르면 재생이 되려나?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겠다. 이 맨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가 재생이 안 되고요. 가운데도 안 되고 다 안 되네. 정말 슬프지만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요. 이게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플라스틱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물방울을 보시게 되면은 적당히 모여 있죠. 적당히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완전 흐르는 느낌도 적당히 모여 있는데 플라즈마 처리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물이 얘보다 조금 더 많이 퍼졌죠. 이게 사실 영상으로 보면 엄청 쭉쭉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방울로 맺히는 게 아니라 완전 퍼지는 그런 표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처리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물방울이 이거 완전 동그란 거 보이시죠? 아예 맺히질 않아. 기판에 이런 표면에 맺히질 않고 동그랗게 형성이 됐다가 얘를 딱 들면은 딱 또르르르 굴러 떨어뜨려지는 그런 표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 처리를 해가지고 표면을 처리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뭘 잘 붙고 안 붙게 하는 것도 있지만 표면에 막 이런 굉장히 작은 구조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물들은 그 빛을 직선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특성을 좀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딱 그 선명하게 보이는 게 이렇게 뿌옇게 산란돼서 보이게 하는 그런 특성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반사를 잘 막거나 빛 산란 기능을 강화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플라즈마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라즈마라는 거는 우리 우주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우주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블랙홀, 성간물질, 태양 등에 있고
이런 데에서 있는 플라즈마들은 보통 온도, 높은 열로 인해 가지고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주로 태양의 영향이나 아니면은 전기장에 의해서 발생되는 플라즈마들이 자연 플라즈마들 중에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플라즈마는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높은 전압, 여기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간단히 생겼고 아까 저것도 어렵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런 걸 보면 쓰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약간 아까 내가 손대니까 제 손으로 몰려왔죠?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빛을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플라즈마입니다. 그렇다고 뭐 플라즈마가 만능인 것은 아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하는 것 중에 플라즈마 가지고 뭐 탈모 연구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하지만 뭐 쥐실험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하면서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게 사람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실험 더 해봐야 되고 그렇긴 한데요. 이것도 될 수도 있는 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실험 결국 그래도 플라즈마 만능이라는 건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용도에 잘 맞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하는 말씀 참 잘 들어줘도 감사하고요. 뭐 제가 한 이 플라즈마에 대한 말이 뭐 여러분께 얼마나 다가갈 수 있게 제가 자료 만들었는지 저도 솔직히 좀 의문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이 강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 한 분이라도 또 좀 더 과학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주시면 전 정말 보람이 있을 것 같고 물론 들어주셨다라는 것 자체로 충분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말씀 한마디 드리면은 결국 꼭 저는 과학자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 과학의 길로 오시면 굉장히 저는 행복하겠지만 꼭 과학의 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거 이루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꼭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